시간이 좀 늦어서요. 늦어도 가능하면 시간을 맞춰보도록, 끝나는 시간은 맞춰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잠깐 말씀드리면 직원 진료비 할인 부분은 예전에 의료법 위반으로 불법 환자 유인 행위로 처벌을 받다가요. 최근에 부산 쪽에 있는 한 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소송을 하셔서 대법원 판례로 직원의 정도 복지 정도로 해주는 할인 행위는 저기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최근에는 이제 문제가 안 될 것 같긴 한데 워낙 족보상으로 실사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걸 문제를 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서건호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수처리 또는 이렇게 복지제도 정도의 형식으로 해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본 강의를 말씀드리면요, 오늘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릴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강의록을 못 드렸습니다. 이제 최근까지 어제까지도 계속 강의록을 업데이트를 드렸는데 결국은 제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 그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최근에 됐던 드라마처럼 제 또래 의사들인데요. 이렇게 의사도 열심히 하고 진료도 열심히 하고 일상생활도 재밌게 사는 이런 것들을 꿈꾸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굉장히 급격하게 상황들이 바뀌고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요. 현재는 드라마와 다르게 이렇습니다. 최근 기사도 보시면 응급실 뺑뺑이에서 서울에서도 애들이 죽는다 하고 특히 소아청소년과가 특히 요새 문제가 되면서 외래를 보려고 오픈런을 한다, 야간에 진료를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아마 많은 회원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최근에 또 저기 서울에서 응급실 뺑뺑이 전에 최근에 대구에서 이제 트라우마로 이제 사망한 경우에서 파티마 병원 응급실 전공의가 실제로 응급의료법 위반 진료거부 행위로 현재는 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환자 보기 싫었냐 이런 질문까지 받는 이런 현실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은 굉장히 무너지고 사회적으로도 이제 필수 의료의 붕괴니 뭐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의료 현장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 굉장히 붕괴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3년째 이 표를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결국 의료제도의 현재 상황입니다. 이게 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딱 이렇게 공단이 스스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현재를 보여주는 표 같습니다. 공단이 있고 공단 위에 보건복지부가 있고 공단 아래에 요양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원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요양기관이 공단 아래에 위치하면서 보험 가입된 환자에게 진료를 하면 요양급여 비용을 심평원 쪽에 청구를 하고 그러면 이 심평원은 복지부가 내리는 심사평가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제의료 심평의학이라는 구조에 따라서 의학적 근거와는 무관하게 삭감, 우리는 이제 부당삭감이라고 하죠. 이런 걸 하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돈을 주고 나면 오늘도 계속 얘기가 나지만 실사, 방문 확인, 현지 확인, 현지 조사 이런 것들로 돈을 계속 뺏어가는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의사들이 계속 나쁘게 얘기하면 이게 노예다, 은호다 이런 이제 자주 섞인 이야기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부하고 싶지만 이 제도가 만들어지는 초반부터 2년대 초반부터 건강보험법에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라는 조항 하나로 당연지정제에 묶여서 결국은 이 구조 안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게 대한민국 의료제의 현재입니다. 이것 때문에 의사들은 조금 전 강의에 서근 후보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진료하지 않은 행위를 청구했다면서 실사 이런 조사 명령서를 갑자기 받고 이거를 거부하면 1년의 영업정지를 받고 만약에 조사를 받고 나면 내원일수를 거짓 청구했다. 아까도 말씀하셨던 미실시 방사선 단순 영상 진단용 거짓 청구 이게 방사선 그 증량 청구 문제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확인서를 강요를 받고 확인서를 쓰고 나면 이렇게 환수를 받습니다. 환수 금액이 보면 정부 발표로 2019년도 기준으로 823개 기관 전국에서 한 308억 원의 부담 금액을 받습니다. 매년 한 이쯤 됩니다. 이때 이건 2020년도에 이외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로 약간 줄었지만 최근엔 급격하게 늘고 있고요. 아마 올해는 500억 이상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2000년대 이후로 실사라는 제도만으로 부당 청구가 확인이 돼서 1년에 한 800개에서 1000개 정도의 의료기관에서 우리 동료들이 약 한 300억 원 정도 부담 금액을 받고 있고 이게 다가 아니라 이 300억 원이면 우리가 맨날 얘기한 5배수 있죠. 3배수에서 5배수 환수까지 생각을 하면 실제는 한 2, 3천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조금 전에 한 회원분이 질문도 주셨지만 자율점검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율점검 대상 통보서라고 나오고 당신이 한 진료 행위가 기준에 맞았는지 확인해봐라. 우리가 보기엔 틀린 것 같다라는 기준
근거를 갖고 나옵니다. 저쪽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전제를 갖고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거부를 하면 실사 의뢰가 돼서 실사 대상이 될 위험성이 많고요. 반대로 또 하나는 거부뿐만이 아니라 나는 잘했다라고 얘기하던가 심평원에서 원하는 정도의 그 자진원수를 하지 않으면 역시 실사 대상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걸로도 심평원이 지난 2021년도에 발표한 바를 보면 2년 동안 직접적 예방금액, 무슨 얘기냐면 환수한 금액, 자율점검을 보냈더니 의사들이 토해낸 금액이 169억 원에 이른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거를 보냈더니 간접적으로 예방한 금액이 연간 166억이다. 그러니까 의사들한테 이런 걸 보냈더니 알아서 2년 동안 169억을 토해내고 또 하나 이 같은 요건에 대해서 청구비가 한 1년에 166억 원 가량 줄어든다. 그래서 심평원은 손을 내고 코를 푸는 굉장히 좋은 제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의사들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진료 형태를 바꾸고 또 환수가 싫으니 진료 형태 바꾸고 비급여 쪽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현장이 왜곡되고 있는 이런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비급여죠. 많이들 하는 게. 그러니까 문케어가 비급여를 또 없애겠다고 했지만 현 정부에서도 그러고 있고 이것 때문에 또 심평원에서는 이런 진료비 확인 제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급여로 진료비를 받으면 환자가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가 적절한가를 확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이거를 한 명만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심평원에서는 또 의료기관에 아까 자율점검처럼 당신이 이 환자에게 대한 진료비 특히 비급여 진료비가 정당한가를 물어보는 공문을 보내고 이걸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가 비급여가 타당하다, 제대로 잘 받았다. 그러면 법정 비급으로 넘어가지만 일부 기준에 조금만 어긋나면 임의 비급여라고 환불 대상이 되고 이게 단순히 환불이 되는 게 아니라 심평원에서 이게 비급여 대상이 아니다, 임의 비급여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급여를 해야 되는데 임의로 비급여를 했다라거나 아니면 신의료 기술이나 다른 기준 때문에 환자에게 이런 질병으로 비급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평가를 내려버리면 환자에게 단순하게 일부 금액을 환불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보험사가 요즘 실손보험이기 때문에 실손보험으로 그 금액을 환자한테 보험사가 지불을 했으면 그거를 근거로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또다시 내용 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하는 그게 대표적인 게 맘모톤 페임 스크램블러 오늘 오전에 강의 드렸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뭐 최근에는 안과 쪽에 백내장 사건이나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구조가 똑같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서 마치 두더지 잡기 하듯이 의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들을 계속 정부 쪽에서는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을 잡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의사가 환자들에게 좀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예의평가를 확대하겠다는 것까지 발표를 하고 그러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니 저희 용인에서 작년에 있던 일이지만 이렇게 환자들에게 폭행이 일당한 일들이 있고요. 계속 재발 방지를 얘기를 하지만 최근에 경기도는 아니지만 익산 쪽에서도 최근에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고 제가 그냥 잊을만 하면 언론에서 의사들이 폭행당했다. 특히 응급실이나 진료실에서 폭행당했다는 뉴스를 봐야 되는 현실에 처했습니다. 그러다가 벌써 몇 년 됐지만 강북 삼성병원의 정신과 임세영 교수님이 환자에게 살해당하는 일도 저희가 목도해야 했고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과가 조금만 안 좋으면 심지어는 결과가 좋더라도 환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십억 원을 대법원에서 민사 배상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거를 근거로 오늘 저희가 필수 강의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이제 형법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이제 동의 없이 폐혈 절제를 했다는 이유 하나로 1심 금고형 집행유예 이렇게 해서 금고형을 받고 의사 동료들이 구속되고 처벌받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은 최근에 형사처벌을 했지만요. 집행유예가 아니라 이제 벌금형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바꾼 게 어차피 유죄이긴 하나 이 선생님이 대학 교수로서 이제 나왔던 상황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이분이 갖고 있는 받아야 되는 연금에 또 많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정도로 낮춰둔 것만 해도 이분의 인생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는 사실은 2심이 끝나고 3심까지 가서 무죄 주장으로 좀 싸우고 싶었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큰 실익이 없어서 벌금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이런 적인데요. 이것도 보시면 2021년도에 민사배상을 하고 형사처벌을 받는 또 2023년 최근 한 2년 이상 걸리고 이분이 민사소송까지 하면 한 번 문제가 생기면 3년에서 4년 이상 최소한 시달리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거에 거의 눈앞에 다가온 미래는 또 이렇습니다. 예전에 이 표를 보여드리면서 사실은 다 빨간색으로 하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봤더니 참 죄송하게도 이 중에 많은 것들이 현실화가 돼 버렸습니다. 수술장 CCTV는 오늘 오전에 강의도 들으셨지만 오늘 9월에 시작이 되고요. EMR 전사나 공사보험 연계법도 지금 법사위를 통과를 하느니 많이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 원격으로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올 11월에는 면허취소법이 또 시행이 됩니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심사차의 개편도 여전히 시범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오늘은 얘기가 안 됐지만 이번에 면허취소법이 통과되면서 간호법이 다 통과되면서 건강보험법이 바뀌면서 수신자 자격조회 의무화 조항도 내년 4월부터 시도가 돼서 현장에선 신경 써야 될 법들도 많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여러 가지 일들 막아야 됐다, 의료계가 다 똘똘 뭉쳐서 막아야 됐다고 했던 여러 악재도들이 현실화될 위험성에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허취소법은 이렇습니다. 면허취소법이 오늘 강의도 들으셨지만 결국은 모든 범죄에 대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선고 유예만 맞더라도 면허가 취소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사례를, 사실은 슬프지만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나 대관 라인에서는 이 면허취소법이 2년 전에 법사위를 법사위로 올라가고 보건복지위 쪽에서 법사위로 올라갔을 때 이 정도면 괜찮다는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막기 힘들다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정도만 빠져있으니 괜찮다라고 했지만 저희가 계속 막아야 된다고 했고, 이게 결국 페이스트랙까지 갈 위험성이 생기니 저희가 면허취소법이 문제라는 걸 회원분들한테 이렇게 알리면서 조금 이슈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면허취소법을 보시면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또는 우리가 정당한 헌법상의 권리인 집회의 자유, 그러니까 집회를 한 것 때문에도 이렇게 선고되면서 면허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술장 CCTV 오늘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은 전신 마취를 하는 수술장이 있는 데만 돼 있습니다. 시행령을 보면. 하지만 법에는 전신 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특히 걱정은 앞으로 폴리펙토미아와 같은 게 내시경이나 여러 가지 진정을 한 후에 여러 가지를 하는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되면 나중에 이게 언제든지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확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있고요. 또 하나 아까 그 일부 강의 때 질문 중에 그럼 이게 영상이 유출이 되면 어떡하냐, 해킹이 되면 어떡하냐 걱정하시는데 실제로 굉장히 복잡하게 이것들의 보호 장치를 하도록 법에 돼 있고, 이런 것들을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이 되는 경우에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상 정보를 열람하는 경우 5년 이하로 돼 있고요. 굉장히 CCTV 관련한 처벌 조항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의료 분쟁이 생기면 무조건 내놔야 됩니다. 결국은 이거를 종합을 하면서 아까 면허취소법하고 연관이 되면 수술장 CCTV로 인해 여차하게 조금만 문제가 생기거나 관리를 조금만 잘못하는 경우에 면허까지 걱정해야 되는 이런 위험성에 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지금 생겨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년부터 생기는 수신자 자격조회도요. 요양기관이 이제는 환자의 본인 여부 또는 그 자격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확인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최근에도 마약류 때문에 마약류를 대리처방 타인의 명의로 받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니면 마약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다른 검사들도 많이 그렇게 받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그렇게 자격 확인을 스트릭트하게 하지 않는 것을 빌미로 그분들이 그렇게 이용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게 문제가 되면 의료기관도 피해자입니다. 의료기관도 결국은 도용당한 자격을 모르고 그냥 진료를 해줬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이게 법으로 돼서 이게 의무화가 되는 순간 앞으로는 자격을 확인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행히 조항은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인데요. 하지만 이 과태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법에 보면 이것을 어긴 경우에서는 보험급여 비용을 모두 징수하도록 돼 있어서 결국은 환수 대상이 됩니다. 이게 실제로 최근에 대리처방의 경우에도
대리 처방 수령 신청서를 제출받고 1년 동안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진료비뿐만이 아니라 약제비까지 부당 청구라고 하고 환수를 당하는 이런 사례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무화가 되는 경우에 또 의료기관 우리 회원분들께는 억울한 피해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내년부터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아까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거의 눈앞에다가 원격 의료, 수신자 자격증 의무화, CCTV, 비급여 보고만 면허 취소법 이런 것들이 거의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미래를 얘기를 하는데 저런 암울한 미래만 얘기하면 그럼 이쯤 되면 다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럼 왜 이 사회는 의사들만 못 잡아먹어서 난리냐? 그럼 우리 대표 의협은 뭐하냐? 그러면서 예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회장님들 투쟁하셨던 분도 있고 투쟁 안 한다고 욕먹으셨던 분도 있지만 현 회장님들까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떠오르게 되고 그러면 투쟁 우리 이제서 나서 투쟁이라도 하면 될까? 아니면 뭐 각자 도생해서 알아서 살아야 되냐? 그럼 필수 의료를 탈출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 합니다. 또 일부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정권이 바뀌고 개혁 중이고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간호단독법도 거부권을 행사해줬으니 앞으로는 그래 좀 바뀔 수 있지 않냐? 그런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 정부에서 나온 거를 보면 작년 7월에 감사 보고서를 보면 지불제도를 개선해야 되고 현지조사를 개선해라. 그러니까 코로나 동안 하지 못한 현지조사를 열심히 해라 라고 윤 정부에서 감사 보고서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이 문케어 얘기입니다. 의료실 손실보상 산정에서 과다한 손실보상이 지속된다. 그러니까 문케어로 인해서 너무 많이 돈을 준다. 이런 얘기들이 여기 있고요. 또 하나는 급여 항목 확대에 대해서도 급여비에 대한 심사 업무를 철저히 해라. 결국은 우리가 이제까지 힘들어했던 간치료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감사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 올 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더라도 필수 의료 강화 최근에 나온 얘기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원격 의료인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최근에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의대 정원의 증원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라고 발표를 해버렸고 또 하나는 혁신적 지불제도를 도입하고 사후보상, 성과기반 차등보상, 의료기관 단위보상 등 대안적 지불제도를 시도하자. 지금에 하고 있는 행위별 수가제도를 없애고 뭔가 지불제도를 바꾸겠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급여 목록 정비, 실손보험 강화 등과 관리 강화와 같은 전 정부에서 진행하던 부분들도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지불제도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4월에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 정부가 의료인력, 의료전달체계, 지불제도, 보상제도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의료보장 혁신포럼을 개최한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필수를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유튜브 채널 통해서 생중계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봤더니 이렇습니다. 내용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하려면 현재가 양출 재입 방식의 재정관리 구조가 현재의 구조입니다. 환산지수가 우리가 매년 협상을 하죠. 환산지수를 접상을 하고 곱하기 보험료를 상대가치 제도를 해서 곱하기 진료량을 된다. 그리고 환자들에게는 수입을 계산을 해서 보험료를 결정해서 돈을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주는데 이렇게 하면 현재는 수입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가격을 관리하려고 하는데 이러면 안 되고 그냥 보험료를 미리 결정해서 총수입이 결정이 되면 총수입을 예측한 대로 환산지수를 결정해야 된다. 매년 그러니까 수입을 결정한 다음에 지출을 관리해야 된다. 이런 정책 과제로 얘기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결국은 이게 총액계약제입니다. 총액을 결정해 놓고 그 이후에 수가와 지출의 양을 결정하겠다라는 게 총액계약제가 되고 이런 걸 관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부도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생각이 나죠. 이제 의협은 뭐 하는 거냐, 협회는 뭐 하는 거냐. 왜 정부는 의협이 뭘 하고 있길래 그러니까 이러고 있으면 의협이 싸워야지 왜 안 하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좀 고민을 해봤더니만요. 왜 이럴까? 저도 많이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바꿀까 고민을 하는데 2021년도에 문득 이런 걸 봤습니다. 이게 2년 전 강의 자료로 제가 보여드렸던 건데요. 당시에 우리 의협에서 의료정책연구소라는 곳에서 대선 대비 보건의료정책 제안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당시에 여기에 경기도의사회 의견을 당시에 이 정책 제안서는 지금도 대회비로 묶여 있어서 제가 못 보여드리는데 여기에 경기도의사회가 냈던 의견을 말씀드리면 의사협회에서 파악한 문제점은 의사 고령화의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대선 대비의 대선 후보들한테 저희는
아니 저수가 당연지정제에서 새롭게 배출되는 젊은 의사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의료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것들을 밝혀야 된다. 이런 현실 인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근데 또 의협의 회복기 병원 신설 또는 병상 수급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거는 관치의료 그리고 주치제도의 빌미가 되고 있으니 그러면 안 되고, 의사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그에 따른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도록 주장을 해달라. 그리고 의협에 얘기하는 정책의 기대 효과가 의료비 절감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공공과 민간을 나눠서 공공의료, 공익의료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당연지정제 하에서 모든 의료기관이 공익의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주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했었고, 필수 의료와 비필수 의료라는 프레임을 나눠서 마치 하는 게 아니라 26개 전문과의 모든 전문의는 모두 국민을 위해서 나름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과가 거기에 따른 정당한 대책을 그러니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요청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원격 의료에 대해서도 의협에서 할 수 있다라는 대안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건 막아야 된다라고 했으나, 그래서 저희는 결론적으로 경기도의사에는 의협의 보건의료 정책 제안은 근본적으로 회원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고, 그간 의료계 내부에서 입장 차원은 다른 많이 많으니 정부가 말하는 사회주의 간치의료의 수단과 다르지 않은 인식들이 많으니 매우 부적절하고 제대로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으나, 이게 대회비라는 문건으로 대선계획단을 만들고 각 캠프의 의사의 이익보다는 국민 친학적인 대안이라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의사협회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안들을 당시 대선 후보들이 듣고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나온 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렇습니다. 2월 9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연합 협의체를 가동을 하고 원격 의료의 추진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거는 대면진료 원칙, 재진 환자 중심의 의원급이다. 의원급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2월 9일인데 2월 9일이 무슨 날이었냐면 2월 9일이 간호법과 아까 말씀드린 면허취소법 그리고 수신자조회법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되던 날이었습니다. 근데 담당 임원들이 이거를 막으려고 가진 않고 보건복지부와 만나서 원격 의료를 합의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났더니 정부에서는 6월에 아시다시피 이런 원격 의료의 시범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원래 합의와는 상관없이 소아 같은 경우는 야간에 상담도 가능하고 초진도 허용하면서 병원급까지 들어가게 만들고, 약국에서는 대체조회 가능 여부를 포함한 것들을 환자들에게 설명을 하게 돼 있고, 심지어 플랫폼 업체도 환자들에게 대체조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까지 한다. 그러니까 그냥 원격으로 허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체조제까지 성분면 처방의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이런 것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의료계는 아직까지도 안타깝지만 조용하게 있습니다. 그러더니 대한의사협회는 또 6월 8일에는 의료연합 협의체를 또 열어서 이런 원격 의료 강행에 대한 것들을 문제 삼는 대신에 갑자기 의사인력의 재배치 확충 방안을 논의를 하고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의사인력의 확충 방안. 그래서 이게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했다라고 저희가 문제를 삼고 있고요. 그랬더니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까지도 6월 20일에도 의대 정원 확대는 의협과 이미 합의를 했고, 그래서 내년도 2025년 입학 정원부터 반영을 할 것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지경까지 이르러 버렸습니다. 결국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진단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이런 우리가 문제가 생긴 거는 정치권, 사회적인 문제도 있지만 메시지 문제도 있지만 우리 대표들이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젤렌스키, 오른쪽은 젤렌스키, 왼쪽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결국은 우크라이나 같은 약소국도 러시아하고 벌써 2년 넘게 싸우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제대로 된 대표가 제대로 된 메시지를 주면서 회원들, 국민들을 똘똘 뭉치게 하니까 이런 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간이 돼서 저희 경기도사의 것들은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사에는 계속 들으셨겠지만 CT 환수 사태에 대해서 6억 5천만 원 환수 처분 곱하기 500까지 가능했던 회원에 대해서 그냥 30억 이상의 환수 및 여러 가지 것을 확인은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비상대책위를 만들었고, 대책위원회 통해서
그 검찰에서 사기죄 무혐의 처분을 받고 대법원에서도 기존의 판례를 뒤집고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는 답을 얻어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단순히 이기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의 시작이 결국은 보험 청구 관련 영상학과 인력 규제 때문에 그 한 줄 때문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개선하자라고 의협에다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슬프지만 우리의 대표인 의협대의원총회는 아직까지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오히려 특수의료장비 제도 관련 간담회를 통해서 영상학과를 통해서 저희가 주 1회 방문 규정이 잘못됐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6억이 됐던 부분들을 법원에서 저희가 싸우고 이게 법원에서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답변을 받아들였지만 이분들은 한 월 1회 정도로 약간 완화해서 진행해도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하고 있는 게 문제고요. 넘어가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당시에 저희가 CT 환수 사태 때도 저희가 문제를 삼았더니 의협 총무이사라는 분이 이렇게 당시 의협 총무이사 회원들이 먼저 반성을 해라 그리고 법률로는 불가능한 행정적인 타협을 해라 의사들이 반성을 해야 된다. 지금도 항상 똑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의사들이 반성해라 이런 나오는 게 이렇고요. 최근에 코로나 백신 접종 당일 타진한 진료비 경우도 이렇습니다. 이것도 시간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협에서도 이것도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현 집행부인데요. 전혀 진찰 요청부가 불가능한 답변을 보건복지부로 받았으니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 이건 그리고 법률상 불가능한 게 사실이면 회원들한테 즉시 알리고 백신 접종 당일에 주의를 요청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성명서를 발표를 하고 하루 만에 급여비가 청구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또 회원분들이 올해부터 진단종 방사선과를 쓰는 경우, 기기를 쓰는 경우에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선임관리자 교육을 받아야 되고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돼 있는데 너무 힘들다는 민원이 있어서 차라리 저희가 교육센터를 만들어서 편하게 해드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다음 주 중에 저희가 이거 교육센터에 대해서 인증 요청을 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빠르면 3개월 이내에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부터 회원들을 위해서 결과를 내올 수 있을 것 같고 이뿐만 아니라 정치권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으면 제가 규탄 목소리도 내야 되고 지금도 용인 앞에 이런 걸 써놨습니다. 이게 한 이유는 면허박탈법이 특히 더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라도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11월 시작하기 전에라도 바꿔야 되지 않나라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랬더니 이제 간호사협회가 이게 파란식으로 저희를 좀 폄훼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끝까지 싸우려고 생각하고 이게 회원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협의 회무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못됐기 때문에 원격 진료 그리고 의대 정원 확대 합의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제를 얘기를 하고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집행부의 책임도 물으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성명서를 회원분들께 꾸준히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의대 정원 합의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면 의협의 입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6월 초에 합의를 한 다음에 2주 후에 의협에서 이런 안건을 낼 거다. 내고 나면 뭐 정부를 설득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안 됐었습니다. 근데 그걸 저희가 해서 바꿨고요. 그러니까 이러려면 저희가 비대위도 만들었지만 회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비대위를 만들 때도 사실상 안 될 뻔했습니다. 안 될 뻔했지만 많은 회원분들이 오셔서 저희 대표들의 문제를 잘못을 지적해 주셔서 이런 것들이 비대위가 만들어졌고 결국 간호법은 거부권 행사까지 됐고요. 근데 최근에 또 회원분들이 많이 모였던 것들이 수탁검사 제도입니다. 이 제도들로 모여 있으니 뭐 조금 미뤄지고 원래 이제 시도가 돼야 되는데 시행이 안 되고 좀 미뤄졌고 연구 용역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는데요. 제가 어제 파악을 해봤더니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미 연구 용역을 됐습니다. 연구 용역을 됐고 시작을 했고 이게 의협을 포함한 각각 의사회, 내과 의사회를 포함한 각각 의사회로 보고가 됐답니다. 근데 저희도 아무도 회원분들 다 모르고 계셨을 텐데 보건복지부의 연구 용역의 방향은 검체 검사 위탁 기관 간의 할인행위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겠다. 그러니까 회원분들이 모여서 할인행위라면서 갑자기 정당한 진료를 리베이트로 몰면서 할인이 잘못됐다. 그간의 관행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손해를 감수해라는 제도를 막아달라고 모였더니 연구 용역을 하고 이 제도를 바꿔주겠다고 약속을 한 의사회는 아직까지 말이 없고 보건복지부는 이게 문제있고 개선을 하겠다라면서 이런 연구 용역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11월쯤에 나올 것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보기에 이대로 있으면 이거는 그 이대로 원한 대로 시행이 되면서 회원들의 피해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또 해결하느냐? 그래서 회원분들은 그냥 관심과 참여가 아니라 제대로 알고 관심과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알려드리기 위해 경기매니 뉴스도 참관을 했고요. 그래서 마스크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씀드리고 그 외에도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도들에 관련해서 우리의 문제들, 특히 의사협회의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 정부의 문제들, 그리고 그 대안들을 계속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꾸준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회비를 납부해 주셔야 됩니다.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집니다. 안타깝지만. 근데 많은 분들은 실은이 경기도의사 회비만 내고 싶고 다른 데는 내기 싫다. 의협회비까지 내야 되냐.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으나 어찌됐든 우리가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으면 않으면 당장의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우리 대표들이 나의 권리를 침해를 할 때 내가 뭔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이 없어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회비를 납부해 주시고 반드시 올바른 대표를 뽑는데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을 지배한다는 오래된 격언인데 이게 현재 의료계에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꾸준히 여러 가지 회원분들이 이런 상황들을 알고 판단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주는 의사회를 찾아서 같이 참여해 주시고 건전하게 감시하고 비판을 해주시면 오늘 좀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들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그래도 미래는 조금이라도 현재보다 낫게 그리고 말씀드린 것보다는 좀 더 좋은 미래를 만드는데 한 걸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